네, 반갑습니다. 주식 요약해드린 주식 요약TV입니다. 최근 폭락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필수적으로 이제 나올 조정을 나왔으면 고마운 상황이고 수익을 내기 쉬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 제대로 수혜를 입을 핵심 종목을 꼽아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보시기 전에 보시고 나서든 제가 이전에 찍어드린 영상 보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핵심 요약이라는 이 내용을 꼭 1, 2, 3편 나눠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을 이해해야 그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도가 더 풍부해지실 거라 봅니다. 일단 이제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아직 5천억도 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2,800억 이제 그리고 금요일 날 1,400억 나왔습니다. 5천억이 안 나왔다는 건 아직 시장 주도주로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는 이 종목에 진짜 욕심이 드글드글한 세력이 여태까지 미친 듯이 물량을 모았다고 봅니다. 쥐어짜냈다고 보는 게 특히 지난 4거래일 동안 보면 3월 3일부터 거래 대금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 주가 상승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면서 올려놨거든요. 이 3일 동안 이제 변동성이 커졌을 때가 이제 이란 미국 충돌에 의해서 시장 악재다 뭐다 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주가가 크게 안 밀리고 이걸 다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 이 장대 양봉으로 그 변동성의 그 고점을 다 먹어놨어요. 물량 흡수가 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면은 이제 개인이나 이제 외국이나 기관을 보면 외인이랑 개인들은 그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은 모습이지만 사모펀드랑 연기금은 방향성 확실히 잡고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국내 토종 메이저들이 작정하고 쌈 싸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쌈 싸먹으려고 하나 이제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예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하는 기업이냐 이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얘는 장비 회사입니다. 뭐 증착 장비가 핵심인데요. 그 장비를 어디다 쓰냐 하면은 이제 증착 장비는 반도체, 태양 전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 다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제품은 SD 시스템 그리고 뭐 ALMO 그다음에 SDP 시스템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구체적인 스토리는 이제 설명드리면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포인트는 미세공정 특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미세공정이라는 단어는 그 반도체의 과거였자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시대인 21세기에는 이 미세공정이라는 재료는 영원 불멸하다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 증착 장비를 전문으로 만드는데 이 증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증착은 그 물질을 아주 미세하게 그 회로를 그리는 반도체 기판에 필요한 이제 물질마다 원자, 분자 단위로 입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 증착을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펴서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물리적이거나 이제 아니면 화학적이거나 아니면 원자적으로 이제 증착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원자 증착 이 단어만으로도 연상되는 게 뭡니까?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것보다 훨씬 더 미세화를 잘 이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ALD 이게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원자층 증착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력된 기술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을 잠깐 보면은 2025년도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부진했죠. 매우 부진해요. 그 매출액도 꺾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이제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주주들이 욕 많이 합니다. 그 한미반도체랑 좀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매출도 이제 잘 지키고 있고 주가 랠리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테크윙도 이제 랠리가 나올 땐 또 랠리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데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주주들은 아, 왜 이렇게 압류발하냐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적이 왜 안 좋았는지 근데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 실적이 좀 부진했던 배경은 간단합니다. 기존 고객사 중 대표적인 이제 회사가 SK 하이닉스나 뭐 되겠죠. 근데 25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라인을 발주하지 않고 새로운 라인에다가 기존 장비를 가져와서 뭐 고쳐서 쓰거나 개조해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드릴 이유가 없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이제 싸움이 지금은 이제 단순히 그 공정률만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률이라면 생산 안정화입니다. 그리고 수율 안정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세대 기술을 엄청 적극적이 생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HBM도 차세대 기술이긴 한데 그 HBM이든 메모리든 가장 최신 장비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될 만큼 이 최신 이제 반도체 스펙업을 해도 이 수율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HBM4 이제 일시 공정을 넣었고 그다음에 그 DDR도 이제 5 쪽만 이제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SK하이닉스가 이제 안정성만 추구해서 이제 업계 톱티어를 유지했던 과거랑 다르게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스펙업을 해서 수율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반도체는 2024년, 2025년도가 기존 공정에서 막 특별히 더 업사이드가 이제 그 더 차세대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장비 발주가 멈출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미는 이렇게 잘 파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너무 못 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M15X 공정에 박차를 이제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 먼저 선빵을 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반도체 공장 기업들이 공정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끝내고 나서 단순히 장비만 밀어 넣을 게 아니라 장비를 미리 스탠바이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 안정화할 수 있겠어 하고 이제 장비를 발주하면 늦어요. 서로가 지금 공정 그 발주 싸움을 공정 이제 안정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제조할 때 특성상 이게 뚝딱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생산 인력 고급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란 게 갑자기 막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뭐 현장직이나 뭐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 넣어서 갈아버리면은 뭐 만들고 물량을 맞출 수 있지만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설계, 조립, 테스트, 구동까지 다 해서 또 거기 세팅해 주는 것까지 하려면 미리미리 다 돼야 됩니다. 그러면 2027년부터 이제 그 반도체 공장들이 그 설비를 들일 수가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2027년 이전에는 설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27년을 준비하려면은 이제 2026년부터 수주 잔고가 빠르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재무가 좀 부진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산업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의 변화가 미세 공정, 그 다음에 고집 접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가 달리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장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기술 개발 투자에 많이 했어요. 그 보시면은 여기 재무제표 여기 이제 매출 원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연구개발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2025년도가 그 실적이 전년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매출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만 해도 그 2024년도보다 그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투자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매출 원가가 높아졌다 해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게 준비는 했다라는 겁니다.
기술 개발 투자에 돈 때려 넣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성과를 보였다면 미래에 그 기대할 게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2026년도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재무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도는 최대 실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슈퍼사이클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될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이제 최대 매출을 이제 아직 1조도 형성을 못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4천억도 안 찍었고, 근데 시가총액 보면은 지금 30조가 넘어가죠.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HBM 슈퍼사이클 수혜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제 그 장비 기업이죠. 그 TC 본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수준은 2분의 1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1,000억대입니다. 평균적으로 그 턴어라운드 국면에선. 근데 이번에 더 높아질 거죠.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1등이니까 최고 주식이라 해서 프리미엄 30%는 더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30조에서 30% 까고 그럼 20조겠죠. 그럼 20조에서 매출은 2분의 1이지만 그럼 10조겠죠. 근데 그걸 매출 말고 영업이익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4분의 1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시총 20조에서 4분의 1이면 5조.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5조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3조 1천억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후려쳤어요. 굉장히 후려쳤고 보수적으로 잡아준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5조까지 약 이제 70%의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70%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10만 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지금 67,000원인데 10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추정하지 않았을 겁니다만 27년까지 메모리 풍기는 현재로서 공급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시도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해소가 당장에 될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수요가 위축될 상황 아니고 그 다음에 미대선도 2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 올해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그 유동성 증가를 계속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은 선제 투자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요. 물론 이제 시장 폭락이 나오면은 이제 이번처럼 직접적인 상황이 없는 내용으로도 이제 주가가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건 반도체만 빠지는 거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다른 산업들도 다 빠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반도체 프리미엄은 더 높게 쳐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투자 자본은 언제나 어디에 부빌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요약이 된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이제 투자 자본이 부빌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슈퍼사이클 어떤 상황이 놓여 있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22년도까지는 그 반도체 장비 시장은 호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메모리 공급 과잉 이게 오면서 이제 24년에 감산이 시작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죠. 그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2024년도가 최악의 한 해였죠. 삼성전자는 뭐 그때 HBM도 안 될 때라 가지고 진짜 완전히 처박았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고 SK하이닉스도 2024년도 12월 때까지 주가가 부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2025년도에 그 벅벅 기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HBM 그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랐긴 하지만 그 전에도 이제 HBM 사이클로 올라오다가 이제 어쨌든 메모리나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게 부침을
였었지만 2025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다시 HBM 사이클이 이제 SK하이닉스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이 메모리 사이클 이제 적용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HBM의 이제 이슈로 주가가 반영된 거는 빨라봐야 2026년 1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얘네들이 그 SK 같은 경우에는 HBM 그 생산 그 라인을 위해서 기존 메모리 라인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설비 잉여를 이제 빼놨어요. 기존 메모리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를 돌려 쓰다 보니까 이제 SK도 메모리 생산은 줄인 거죠. 그 HBM 쪽만 집중하고 그걸로 이제 그 메모리 풍기 현상이 이제 더 자극이 됐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HBM이 이제 채택이 돼 버리니까 베라루빈 4세대부터는 이제 여기서 둘 다 다른 라인 신경 쓰기보다 HBM도 더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HBM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는 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베라루빈 4세대가 나오면서 메모리랑 이제 낸드 플래시까지 같이 이제 영향을 미쳐버린 거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로 인해서 이제 기존 생산량도 줄었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베라루빈 4세대를 쓰는 이제 뭐 빅테크나 그 다음에 뭐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그리고 뭐 서버 기업들이 다 이 그 메모리랑 플래시 그 다음에 그 CPU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베라루빈 4세대에 맞춰서 이제 추가 설비도 투자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기업용 반도체들도 스펙업이 필요해진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2026년도는 코스닥이에요. 그 정부가 그 코스피는 6,300까지 찍었어요. 뭐 7,000, 8,000을 간다 해도 여기서 올라가 봐야 30% 정도거든요. 고가 대비.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레벨을 많이 못 올렸어요. 1100입니다. 코스닥이랑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뭐 한 4분의 1까지는 또 이제 맞춘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간 시장을 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반도체 그 이렇게 사이클 타고 이게 코스피가 올라갔던 요 시점이 25년도부터잖아요. 근데 20 이제 1년도 여기가 배터리 그리고 뭐 코로나 이런 거고 23년도 때 이제 배터리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코스피랑 비교를 해보면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2,500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2,500대에서 많아야 3,000대인데 이 코스닥은 1000에서 이제 900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거의 맞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괴리가 거의 5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3분의 1 맞추려면은 얘가 어쨌든 1750에서 이제 또 많게는 200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코스닥이 상방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을 찾는 게 유리해요, 지금. 정부가 코스닥을 이제 밀어 올릴 거다 보는데 여기서 이제 또 3월이랑 4월에는 알테오젠 공백이 생기죠. 이전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 시총이 깨집니다. 이게 그 삼천당 제약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레인보우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부빌 곳을 찾아요. 근데 그 부빌려면은 믿는 구석을 찾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나 로봇만으로는 그 코스닥을 부양하기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코스닥에서도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소부장인 거고 뭐 대표 종목 치면은 뭐 리노공업, 테크윈, 뭐 원익 IPS 뭐 이런 애들일 거고 오늘 말하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는데 리노공업이나 원익 IPS에 비해서 저는 그 최선 선택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테크윙이라고 봐요. 이 테크윙은 잠깐 말씀드리면 HBM4에서 그 프로브 큐브 이제 이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좀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가장 좋은 검사 장비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쟁사로는 유니 테스트가 있어요. 유니 테스트가 있는데 그
이 유니테스트는 최근에 주가가 그 시장 폭락 나오기 전에 먼저 올라갔던 게 그 태양광, 그 페로브스카이트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별로 저는 유니테스트에는 매력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 다른 테마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해서. 그래서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그 수급도 지금 거래대금 막 그 5천억, 6천억씩 터지거든요. 6,600억, 6,300억, 9천억.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 1억이 터질 수도 있겠죠. 아, 1억이 아니라 1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 테크윙이 대장주가 되거나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갑자기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주도주를 테크윙이랑 같이 맞춰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코스닥이 작게는 이제 뭐 70%에서 100% 열린 상태니까 코스피보다도 이제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더 큰 거잖아요. 코스피는 고점을 안 넘긴다는 전자에서 코스닥이 이제 70%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고점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많이 열리겠죠. 최소가 70%가 아니라 10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브 그리고 이제 소켓 칩 소켓 만들고 그 다음에 테크윙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브 큐브 그리고 이제 증착 장비는 주성이랑 원익 IPS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성은 아직 거래대금 시원하게 터트린 적이 없어가지고 주도주였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제부터 주도주 군에 이제 속해질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수급이 물량을 흡수하는 방식이 어쨌든 이번 시세를 만들어 갈 때 요 부분만 이렇게 딱 보시면은 지금 캔들이 그 3월 5일이 만들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거래대금도 없던 거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래대금 막 1,000억씩 터졌거든요. 요즘 시장에 1,000억이 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애가 3월 3일에 그 폭락장에 올랐다가 쏟고 그 다음에 3월 4일에 한 번 더 쏟아서 이 시가를 깨버리면 이거 20일선도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럼 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갭으로 뛰어서 이렇게 다 먹어버렸잖아요. 이 수급들이 왜 주성 엔지니어링을 적극적으로 타깃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반도체도 그 반도체 제품이 그 선폭은 좁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의 종흉비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점점점 그 면적적으로는 이제 더 좁아지는 건데 그러면은 중착을 할 때 그 이제 선폭이 좁아지니까 반도체가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리적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했을 때 반도체 손상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반도체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균일하고 더 이제 그 안정적인 기술로 미세하게 방막을 형성해야 돼요. 근데 이 아까 ALD 이제 그 원자 증착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 그대로 그냥 아토미 레이어 이제 디포지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증착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단순히 메모리 사이클만 접해진 게 아니라 지금 낸드랑 그다음 비메모리 다 가격이 이제 오르거든요. 그 원인은 HBM에 의해서 생산이 감소했던 거 플러스 HBM 세대 교체 때문에 그 스펙에 맞추려면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반도체도 스펙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발 그 MLCC는 트랜지스터잖아요. 근데 얘네들조차도 슈퍼사이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메모리, 비메모리 모든 부분에서 이 ALD가 다른 기술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위를 보인다. 이건 업계 정설이죠. 그래서 시기를 잘 탔어요. AI 데이터 센터 서버 사이클 이것 때문에 하이스펙 데이터 처리는 HBM 사용으로 절대 못 맞추고 HBM에다가 ESSD랑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그러니까 낸드랑 비메모리 그리고 이제 일반 서버용 메모리까지 다 스펙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주성 엔지니어링 그 장비에 이제 공백기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죠. 공백기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쨌든 모든 그 사업 라인업이 제품 라인업이 어쨌든 다 성수기를 만든다는 거니까. 그래서 메모리가 주요한 이제 그 매출 상승의 원인이겠지만 비메모리랑 그 플래시 부분도 이제 그 매출 상승의 그 보너스 격으로 수혜를 더 확장시켜 줄 거다 보는 겁니다. 그 아까 이제 제품으로는 이제 ST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이제 SDP 시스템, 그 다음에 ALMO, 그 다음에 뭐 가이던스 시리즈랑 그 다음에 그 유레카라고 있어요. 유레카 IP. 뭐 이게 다 ADA 기술 응용입니다. 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보면 이제 증착이라는 게 어쨌든 물리적 압력을 주면 제품에 물리적으로 그 부담을 주고 화학적으로 하면은 또 제품이 상해 버릴 수 있잖아요. 제대로 안 되면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HBM은 고단 층 적층이죠. 근데 여기서 열 관리가 안 되면 이게 그 미리 상하면 적층 중에 반도체가 맛이 갑니다. 그러면은 제품 사양 떨어져요.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그 SD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스페이스 디바이드 플라즈마라는 건데 플라즈마 장비인데 일반 장비들이 보통 이제 500도에서 1000도 정도의 작업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제 300도 정도로 이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환경을 조성해서 작업을 하니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에선 뭐 D램이나 낸드를 만드는 데 쓰는 장비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ALD 증착뿐만 아니라 이제 플라즈마 화학 증착, 저압 화학 증착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그 생산 공정만 쓰는 게 아니라 활용도가 다양하죠. 여기에 썼다 저기에 썼다가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 SD 시스템은 이제 전공정 증착 장비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ALDP 증착이랑 고밀도 플라즈마 증착 그리고 이제 식각 그 건식 식각이라 하죠. 그 깎아내는 거 에칭 예. 그리고 유기금속 그 뭐지 그 유기금속이라면 쇠 같은 거죠. 쇠 그 뭐 비철 고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그 기상 증착하고 그 다음에 뭐 고진공 그 화학 증착 이것도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점은 이 장비들이 다양한 작업 환경에 쓸 수 있는데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지금 반도체 그 라인업 모든 제품들이 메모리 HBM, 낸드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싹 다 이제 다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이제 잘 팔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범용성 있는 장비로서도 이제 생산성 향상에 이 장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단순히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제품 생산에 결국에 이제 또 이제 모든 반도체 제품이 골고루 스펙업이 돼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이 장비 성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장비 성능과 함께 여러 제품에도 범용성을 갖춰야 나중에 이제 라인 변경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유레카 IP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반도체 선폭이 아까 줄어들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더 집적화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밀집이 되니까 그 반도체를 이제 생산할 때 이 소자 성능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 고직접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거는 이제 보통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뭐 고성능 메모리, 기업용 메모리나 아니면 이제 기업용 비메모리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쓰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발 사이클 그 자체가 이 모든 발단의 원인이거든요. 결국 기업발 반도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모든 라인업에서 이제 또 유레카 IP도 부각되기 좋아요. 그리고 그 유레카 IP는 이제 그 태양전지라고 하죠. 요즘에 뭐 페로브스카이트 이야기 많잖아요. 얘가 이제 태양전지에 쓰이는 물질로 이제 테마가 형성됐던 건데 결국 이제 고효율 태양전지 제조에도 필요해요. 이게 이제 유레카 IP 여기에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어쨌든 그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려면 고집적파가 필요합니다. 고치적파 그래야 에너지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페로브스카이트가 이제 고성능 태양 전지 자체를 말할 때마다 항상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를 떠올리면은 이제 또 유레카 IP를 또 떠올릴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근데 대신 저는 이제 이 그 페로브스카이트는 2차 전지가 이제 초기에 그 테마를 이뤘을 때 그리고 이제 산업이 실제로 이제 그 양극재 그 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것들이 강할 때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뭐 너무 초기부터 반응을 했잖아요. 아직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 지금도 2년 남았는데 1, 2년이 남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얘는 좀 그 반도체 장비에서도 그냥 약간 전고체 느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에 기여한다라기보다는 인제 좀 그 연구용으로 뭐 인제 그 시제품 생산용으로 장비 초도 물량 납품했다 딱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또 주가 상승에 인제 좀 도움이 되는 모멘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기술이 좋죠. 근데 장비 시장 점유율로 치면은 어쨌든 4위 위예요, 4위. 그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이클에 레퍼런스가 이미 쌓여 있으니까 시장 침투율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장비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엔비디아 4세대 그 베라 루빈이 이제 그 모든 스펙을 이제 단위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 반도체 마켓 시어가 커진다 해도 그것만으로 좋은데 그 어쨌든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제 이 교체 사이클이 자꾸 빨라지니까 그만큼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미리 앞당겨서 이제 개발해서 이 제시한 이제 ALDP 장비를 한번 채택만 받으면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많이 흡수해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자꾸 그 투자를 해 놓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을 하냐면 어쨌든 전 세계에 이제 그 반도체 증착 장비 그 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밀집되어 있잖아요. 걔네들의 기술력도 엄청 좋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굉장히 그 뭐든지 부족한 시대가 됐을 때 걔네들 것도 쓰면서 어쩔 수 없어 주성 엔지니어링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장비 발주가 들어와야지 그래야 레퍼런스를 쌓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되려 반도체 이제 공급 과잉이고 이제 생산 라인을 늘릴 이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진입 기회 자체가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근데 지금은 일단 뭐든지 때려 넣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장부터 써보자 이렇게 선택지가 열려 있는 거니까 이제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다 하면은 주기가 보통 이제 사이클 주기는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이클 주기에는 20%에서 30% 이제 프리미엄 쳐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 주기가 너무 빨라져요. 근데 사이클 주기가 2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자체도 더 높게 쳐줍니다. 20, 30%보다 뭐 이제 30%에서 이제 60%를 쳐주는 거죠. 더 높게 반도체가 교체 주기가 빨라져서 더 높게 이게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결국 무어의 법칙 속도를 계속 맞춰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커지는데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맞춰가다 보니까 생산 라인은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이제 성능 발달 속도도 너무 빨라져가지고 하드웨어를 하이스펙으로 만들어 놓으면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져 버리니까 이제는 하드웨어를 올려 스펙업 시키는데도 그 굉장히 시간 속도가 단축이 돼서 이게 교체 주기를 빨리 만드는 게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그 경쟁 상황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 교체 주기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로 인한 반도체 세대 교체 가속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그 끝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 끝은 알 수도 없고 중요한 거는 지금 가속화돼서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로도 이제 쓰이는 건데 그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에 쓰이는 게 그 미래 가치를 부여하기엔 또 좋아요.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이제 또 반도체 그 이제 그 뭐 메모리나 이런데 뭐 비메모리 엮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근데 유리기판 이슈도 재부각 될 거예요. 이게 결국 하이스펙으로 이제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 결국엔 유리기판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 데이터 수신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인 건 뭐 이미 모두가 다 아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4년, 25년도에는 테마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테마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래도 이제 그 유리기판 개발을 위해서 반도체 그 핵심 기업들이 그 얼라이언스를 맺고 지금도 개발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도 중간중간 뉴스는 나오고 있어요. 뭐 어디서 뭐 만들었다더라, 어디서 뭐 하니까 유리기판 좋다라더라, 그 뭐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리기판 어떻더라 뭐 그런 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제 상용화 전에 이제 로드맵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페로브스카이트처럼 그 이제 전고체 배터리 마냥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에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업종에. 근데 얘네들도 그 반도체 장비에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보다는 유리기판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재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의 유망성은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디스플레이 자체는 중국이 워낙에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뭐 크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중국에도 그 매출 비중이 꽤 돼요. 한 40% 될걸요.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든 이제 뭐 디스플레이가 좋든 뭐가 좋든 이 지금 말했던 것들이 좋으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쁠 건 없다. 여기에 다 이제 얻어 걸릴 수 있는, 얻어 걸리고 지금 실제로 여기에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뭐 메모리, 랜드, 태양광,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이 5개 부분 중에서 이제 태양광 장비가 이게 왜 증착 장비랑 관련이 있는가,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보면, 이제 증착이라는 게 냅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금속을 아주 얇게 반도체에 펴 발라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반도체를 보시면은 이게 진짜 제품들이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가 녹아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제품이랑 딱 일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무언가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증착인데, 그게 여러분들 눈에 제대로 티가 안 나는 게 초미세 공정이 잘 됐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금속의 물질을 이제 그 더 씌워야 되는데, 이 ALDP 그 원자층 증착 기술이 그런 거를 이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ALDP라도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초미세 그 공정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확대해서 봤을 때 이제 그 금속이나 이런 것들도 펴바를 수 있으니까,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이니까, 이 물질이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하니까 태양광 전지에 얘를 펴바를 때도 그 이제 뭐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 그냥 물질만 바뀌는 거지, 이제 증착 장비로 이제 펴바를 수 있다. 그리고 고집 조파를 만드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 유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 텔레비 보면 이제 RGB여서 이제 뭐 지금 LCD, LED, 뭐 OLED 이렇게 만들면서 유리에 전기적 신호가 이제 들어가서 불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도 다 증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전지도 빛이 전기적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가는 과정에선 증착 공정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각 제품별로 증착하는 물질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이 페로브스카이트도 이제 뭐 테마긴 테마인데, 상용화가 되려면 어쨌든 그 증착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증착 기술은요, 반도체 지금 현재 스펙을 보면은 페로브스카이트를 펴바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시장성이 중요하죠. 팔았을 때 이익이 남는가, 이거를 이제 생산 단가 맞추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상용화가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터질 문제란 거죠. 네, 이것도 모멘텀으로 터진다. 근데 전 태양광 시장 자체는 유망하게 보진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처럼 미래가치의 멀티플을 부여하는 도구 정도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주성 엔지니어링 그 사업 전반이나 사이클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고, 이제 뭐 주가를 상승시킬 모멘텀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27년 전후로 이제 아마도 27년 전으로 페로브스카이트, R&D, 그리고 실증, 뭐 이런 그 초도 장비 납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총이 그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3조짜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슈는 주가 상승에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면은 얘가 이제 시총 어쨌든 지금 3조인데 주가 100% 올랐잖아요. 1조 5천억에서 100% 올리는 데에는 그래도 전고체가 아직 상용화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 올린 거 보면, 초도 장비 납품했을 때 3조 상태면은 뭐 그래도 한 50%씩 주가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CIS도 그 전고체 배터리 장비 기업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거의 100% 올랐으니까 시총 5천억 띄우고 이런 거 보면 테마라에서 뭐 이제 막 1, 2%막 이렇게는 아니고 한 그래도 적게 해도 이제 이게 나오면 한 30%요 정도에도 주가 상승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산업 전망 자체는 이제 그 IDM 그리고 팹 이런 업체들이 슈퍼사이클 위에 놓여 있으니까 계속 좋을 거라고 봐요. 얘네들이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지금. 없어서 못 판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수치적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ALD 장비가 이제 시장 전망을 그 조사 기관들이 하면 연평균 성장률을 이제 뭐 9%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IDM이나 이제 그 팹 그 반도체 업체들이 슈퍼 사이클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9%가 더 높아져서 그가 10% 이상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반도체 세대 교체는 아까 미세화랑 집접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고, 결국 이제 더 좁아진 구멍에 그 구멍이 이제 좁아졌는데, 또 반도체는 더 얇아졌는데, 거기에 구멍 깊이는 더 비율적으로는 깊이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깊이가 더 커진 거죠. 왜냐면, 어, 이런 거죠. 약간 좀 설명하기 쉽게 보면, 그, 자, 반도체 전체 그 크기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이 높이가 이렇게 얇아졌어요. 한 4분의 1이 됐어요. 4분의 1. 근데 여기서 이 크면 구멍을 이렇게 뚫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멍의 길이가 이제 좁아지고 그 대신 비율은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학적 증착으로 이제 골고루 처리한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압력은 당연히 리스크가 커지고, 당연히 일부 공정에서 계속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제 고열을 넣고 막 지나친 화학적 증착, 이게 쉽지가 않아서 ALD 기술이 이제 쓰이기 좋다 이거죠. 그래서 ALD 증착은 이제 HBM에 들어가는 메모리나 뭐 DRAM, 뭐 기업용 DRAM, ESSD 뭐 이런데 너무 응용성이 좋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페로브스카이트랑 그다음에 아까 유리기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 이제 현재 구현되고 있는 증착 기술이면 페로브스카이트는 가능한데 유리기판은 아직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얘는 진짜 돈이 되게끔 이제 생산 원가를 잡는 게 중요하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적인 구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조만간 어느 정도 더 구체화된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낸드 부문 증설 계획이 뭐 안 나왔잖아요. 저번에 슈퍼사이클 영상에서 낸드 증설은 이야기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HBM이랑 그 다음에 메모리 이 부분만 기술적인 라인을 깔겠다고 작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SK랑 삼성이 돈이 겁나 많아요.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에 자본 쪽에 보시면 이익잉여금 보시면은 2025년 9월 달까지만 해도 이익잉여금이 50%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까지 하면 거의 100% 증가했다고 봐야 돼요. 26년도엔 더 증가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엄청 돈이 많이 쌓였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었죠.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HBM 안 팔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10% 증가했고, 이제 2026년도 때는 확 증가할 거예요. 한 20%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20, 30%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돈이 쌓였잖아요. 돈이. 장비, 그러면 장비에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더 줄 테니까 빨리 생산해주고 돈을 더 줄 테니까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더 좋은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겠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장비를 빨리빨리 선제 확보 뭐 이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납기가 더 줄어들 것이고 국내 고객사가 60% 그리고 이제 중국이 4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지금 과거 SK하이닉스가 이제 장비
이제 그 부품 개조해서 이제 생산 라인을 땜빵했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첨단 반도체 경쟁에서는 뛰어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삼전, SK하이닉스 팹이 증설된 한 이제 27년 말, 28년 이제 하반기 초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중국도 이제 장비 땜빵 안 하고 뛰어들겠다 하면서 신규 장비 수주를 넣겠죠. 어쨌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레퍼런스가 있는 애들의 그 장비를 원하죠. 미국 규제가 너무 심해서, 예. 그래서 미국 기업은 장비를 중국에다 갖다 팔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중국 모멘텀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왜 2027년, 28년 이때부터 중국이 그 수주를 넣을 거라고 보냐면 삼전이나 SK하이닉스가 이제 팹을 증설시킨 다음에 공급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그때서 이제 판가를 그 계산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가 계산을 해보면 중국 입장에선 이 정도면 마진 나쁘지 않은데 그게 사이즈가 나오면 최소 마진 잡고 이제 그때 증설을 위한 수주를 넣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그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 매출이랑 이익 흐름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죠. 26년도가 턴어라운드, 본격적 회복이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고, 27년도가 정점, 그러니까 성장성, 그러니까 증가세의 정점을 기대할 수 있고, 28년도는 이제 그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매출을 방어해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27년도 말까지 뭐 짧게 2027년도 한 하반기 그때까지는 얘가 뭐 당장 그 경영, 사업, 재무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27년 상반기 말까지는 수주 잔고 피크가 계속 갱신되는 놀라운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내용만 두고 보면은 또 지금 엄청 좋아 보이죠. 근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최선단 투자자들이 그 이런 팹 업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유망한 또 기업 중에 하나 섹터가 되긴 해요. 반도체 장비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비 산업이 슈퍼사이클로 무한정 우상향은 어려워요. 무조건 극단적으로 좋은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원익 IPS랑 최근 주가 엄청 좋죠. 근데 과거 볼까요? 주가 진짜 안 좋죠. 반도체가 좋을 때도 장비는 안 좋았어요. 보이시죠? 테크유는 HBM 때문에 2024년도 좋았는데 그전엔 어땠나요? 엄청 안 좋았죠. 제대로 막 이렇게 퍼포먼스 안 나오고 푹 꺼지는 거 많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도 제일 우상향 꾸준히 해왔던 건 이제 주성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르고 나서도 그냥 푹 꺼져버려요. 푹 꺼져버려요. 푹 꺼져버려요. 뭐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 보면 이런 주가 흐름이 아닌데 그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비 기업이었잖아요. HBM 슈퍼사이클이 나왔던 이때를 제외하면요, 얘는 진짜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 보시면 이때 코로나랑 이제 그 AI 뭐 이런 거 다 겹쳐가지고 올라갔던 여기 근데 비수기 들어가면은 주가는 이게 푹 꺼져버려요. 그리고 그 전에도 푹 꺼져버려요. 그리고 상승했다가 푹 꺼져버려요. 푹 꺼져버려요. 이게 장비는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 원자재나 소모품 회사 같은 경우에 리노공업이 대표적이죠. 얘가 이제 그 소모품 만드는 회사인데 어때요? 푹 꺼지는 거 맞는데, 전반적인 우상향은 진짜 명확해요. 전반적인 우상향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상승폭은 계속 높아졌거든요. 장비 기업들은 이제 슈퍼 사이클 만났을 때만 그렇지만, 이런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질 때마다 리노공업은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늘어나죠. 이게 그 소모품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인제 반도체도 장비 쪽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예, 지금은 무조건 소모품이나 이런 소재 이쪽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왜 장비 쪽이 좀 약간 그 주가 퍼포먼스가 좀 중간중간 부침이 심하냐면, 미용 의료기기 보시면 얘네들이 그 고밸류 평가받는 이유가 그 장비를 팔고 나면은 소모품으로 인제 OPM이 높입니다. OPM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마진이 높다고 하죠. 순마진이 높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도 항상 소재나 검사 장비 부품이나 뭐 이런 그 다 그 기업들이 주가가 가장 많이 뛰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검사 장비에 그 들어가는 부품, 그다음 뭐 소재,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그 뭐 아무튼 장비 빼고는 싹 다 높게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검사 장비는 이제 증착 장비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생산량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생산량이 엄청 많아지면 검사도 많이 해야 되니까 검사 장비는 진짜 중요한데, 이런 뭐 증착 장비나 이런 것들은 굳이 그 바로바로 막 이렇게 교체가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품 생산량이 늘어나도 진짜 엄청나게 미어 터진다 이런 게 아니면은 추가 발주도 막 쉽진 않아 가지고. 왜냐면 그 공장들이 사실 많잖아요. 생산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경쟁들도 많고, 어느 정도 수요 과잉이 일어난다 싶으면은 기업들이 쉬고 있었던 라인 가동해 버리면 또 이게 충족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반면에 반도체 그 검사 장비는 당연히 많이 해야 되니까 일감이 많아지는 거고 수주가 더 필요해지는 거고, 소재나 그다음에 부품들도 그만큼 빨리 써대니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생산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그 증착 장비나 이런 거는 가동률이 그냥 맥스로 안 돌아가고 있었던 것뿐이지, 맥스로 돌려버리면 충분히 가능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를 제외하면 코스닥에 이제 반도체 하면은 아까 이제 리노공업 대표적이다. 얘가 이제 뭐 소켓이랑 그다음 프로브 만드는데, 뭐 얘 빼고는 뭐 코스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볼 건 별로 없다. 예. 그 이 장비주들이 지금까지는 그 다운 사이클로 업종이 넘어가면 현금이 뚝 떨어집니다. 다운 사이클이 되면 현금이 뚝 떨어지는 게, 보세요. 재무제표에서 보면 영업 현금 활동으로 이제 지난 4년간 리노공업을 보세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괜찮죠? 일정하잖아요.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등락폭이 엄청 심하죠. 올랐다가 죽었다가 올랐다가 죽었다가. 한미반도체는 근데 지금 슈퍼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도 올랐다가 죽었다가 올랐다가 유지됐다가, 그죠? 그리고 원익 IPS도 올랐다가 죽었다가 올랐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기가 힘든데, 지금 25년, 26년, 27년까지는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장비주는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불리한 업종인 게 맞습니다만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뭐 생산량을 이제 또 막 늘리는 게 또 제조 업종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인력 양성풀이 존재하거나 그런 해외 같으면 뭐 해외 대기업의 뭐 ASML이나 뭐 랩리서치나 뭐 이런 애들은 고급 인력을 그냥 돈 주고 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중견기업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삼성, SK하이닉스 못하고 있는 판국에. 그래서 그 리스크와 비용 지출을 너무 막대하게 감수해야 돼서 생산량 그 확대 자체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는 그 생산 그 확대를 최대치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최대치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좋은 거고, 한미 반도체랑 테크인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쨌든 크게 올랐잖아요. 앞에서 보셨지만 여기 보시면 한미 반도체 크게 올랐고, 뭐 그냥 월봉을 볼게요. 쉽게 많이 올랐고, 테크인 많이 올랐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테크인은 진짜, 근데 이번에 또 주도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HBM 때문에 그 뭐 TC 본드나 그 뭐 HBM 검사 장비 뭐 너무 특별한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그 엄청 컸는데, 근데 HBM 직접 투자하자고 하니 돈을 담을 곳이 몇 가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미어 터졌다. 그래서 미어 터진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음, 장비 사이클은 진짜 지루하고 답답하고 진짜 압류발하는 사이클이긴 한데, 네, 그건 여러분들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테크윙이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재미없었던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이고, 이제 최근에야 다시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보면 이제 리노공업, 뭐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도 있다. 그리고 이소페타시스. 얘네들은 이제 반도체 장비가 아니잖아요. 뭐 설계 기업이거나 소모품 기업이거나, 그죠? 근데 이제 그 얘네들에 비해서 이제 리노공업이 테크윤이나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언더퍼폼이었어요. 그 올해 1월 제외하면 언더퍼폼이 맞거든요. 테크윤도 이 반등이 이제 그 작년 말에 이게 나왔는데 매가리 없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제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언더퍼폼이었죠. 그 2025년 여기 그 2024년 말에서 2025년 여기 전체 기간을 보면 2026년 그 1분기는 완전히 언더퍼폼이었다. 여기에 비해서 언더퍼폼이었다. 근데 이제 터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음. 모든 기업의 실적은 언제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면서 이게 이제 부진과 비용 증가의 원인을 갖다 붙이곤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장비주가 굉장히 불리하다는 건 이제 아실 건데, 이게 단일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단일 고객에 집중되어 있고 단일 제품에 이제 집중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 좋았을 때는 대부분 그래도 진짜 좋게만 받아들이는데, 반도체 장비 기업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단순히 특정 장비가 아니라 그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범용성을 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요구하는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을 이제 그 맞추다 보니까 규모로 판매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 제품이 1, 2, 3, 4가 있다고 치면은 1, 2, 3, 4 중에 항상 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요. 아, 이건 또 안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1, 2, 3, 4가 이 모두가 다 같이 잘 팔리는 경우는 잘 없고, 그렇다고 특정 제품이 진짜 갑자기 미친 듯이 압도적으로 잘 팔리는 경우도 잘 없어요. 뭐 TC 본도나 이런 것들 아닌 이상은.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1, 2, 3, 4가 골고루 다 우상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쨌든 경상이 또 이제 잘 잡힐 것이고, 이제 재고 부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멀티플을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어진 거죠. 예, 왜냐면 장비주는 재고 쌓이면 진짜 치명적인데, 엔드 유저가 되는 이제 반도체 그 공장 투자자들이 투자 집행에 돈을 아낄 이유가 없어서 그냥 매출산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종합 IDM 업체이자 여러 가지 가전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멀티플 못 받는 회사예요. 그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그 비싸잖아요. 근데 얘는 그 설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텔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인텔이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세계 최고의 그 반도체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멀티플을 낮게 받았어요. 그만큼 재고나 이게 이제 감가상각 얻어맞기 좋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면 멀티플을 쉽게 높여주지 않는다. 그 대신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는 그래도 멀티플 시원하게 쳐준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데 얘가 터빈 만들잖아요. 근데 원전 진짜 재미없는 기업이잖아요. 보시면 재미가 없어야 되는 주식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막 미친 듯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봉에서도 보면은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쭉 뻗어갑니다. 이게 이제 지금 원전이 상승한 지도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왜냐면 23년도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원전 산업이 이제 그 수주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업종이 아닌 이제 테마로 바뀐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 산업주라기보다 원전 테마주로 제가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나쁜 말이 아니라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도 긴데 실질적인 밸류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실질적인 밸류로 설명하면 지금 시총 진짜 비싼 거예요. 네. 시총과 이제 멀티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실질적인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얘네들이 수주가 계속 끊기지 않으니까 갑자기 업종이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니까 테마로 바뀌어서 모든 이제 멀티플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제가 여기 그 캡처해드린 이 썸네일 제목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폭락이 나올 때 다른 종목들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지면은 사는 게 더 유리하다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저가 대비 지금 회복한 걸 보면 삼전, 뭐 SK 하이닉스 아니면은 뭐 현대차, 뭐 삼성 SDI, 현대차, 기아, 뭐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어때요? 에코프로랑 이 배터리 중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는 그냥 작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회복성이 좋은 기업은 없어요. 그죠? 제가 콕 집어서 이 영상 폭락할 때 네, 이거 찍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설명을 잘 들으시면 아직도 먹을 거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뤘던 논리처럼 지금 반도체 장비주는 고멀티플을 받아야 될 때긴 하다. 예, 그리고 여기 차트인데 이거는 마이크론이랑 오른쪽이 마이크론, 왼쪽이 이제 램리서치인데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론이 상승하면서 이제 램리서치가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이게 램리서치도 원자층 증착 ALD를 하고 있고 시각 장비도 만들고 있는데 HBM이랑 DRAM 모두 이제 수혜 받고 올라간 거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비교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램리서치처럼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이 정도로는 이제 마이크론만큼 이렇게 커플링돼서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책임져야지. 응? 우리나라도 책임져야죠. 그죠? 책임져야죠. 요만큼 올라왔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삼성이랑 SK하이닉스 올라간 것만 해도 지금 80%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이제 상방도 못해도 한 2.5배 정도의 상방 변동성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110% 너무 쪼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0만 원까지는 열어두기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026년도 반도체 장비 업황은 2년 전 원전 업계의 두산 에너빌리티 상황이랑도 비교해드렸고, 램 리서치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고부가 가치 라인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거 뭐 멀티플이 안 맞네 뭐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쭉 주가 올리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봐요. 고점에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 말고 좀 적당히 어떻게 매수하는지까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정도는 스스로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비싸게 추격 매수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영업이익 시총 뭐 1,000억 이상 근사치로 내기만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들어가는 이제 2026년이 되고 2027년 때는 더블 치니까 그러면 이제 시총 5조? 5조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못해도 한 지금보다 더블 12만 원, 13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 영상 진짜 쉬지 않고 핵심만 다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도움 되시라고 진짜 고민하면서 영상 준비하거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놔야 제가 영상 올렸을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